회복 지원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좀 우리가 연결해서 정책의 방향을 잡아갈 거냐, 요 측면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이제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국가 차원에서 지금 추진해 오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이게 법 이름이 거꾸로 돼 가지고 돌봄 통합 지원의 좀 추진의 과정을 좀 살펴보고, 특히 처음 시작했던 선도 사업의 그 화성시의 경험들을 같이 좀 공유를 드리고요. 이러한 어떤 돌봄 통합 지원의 거시적인 정책의 흐름 속에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금 정책의 방향은 좀 어떻게 되고 있고, 그렇다면 이 두 가지가 어떤 식으로 좀 결합된 방식으로 갈 수 있을지, 그 필요성과 이슈 요렇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더 말씀을 안 드려도 알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돌봄 통합 지원의 이제 핵심 이슈는 결국 늘어나는 노인 인구입니다. 이제 뭐 우리가 장애나 정신질환자까지 확대한다고 하지만 정부로서는 이 급격하게 고령 사회가 되면서 대두되는 이 노인의 돌봄의 욕구를 이제 해결해야 되는 굉장히 정책적인 과제 직면에 있습니다. 특히 노인 인구 대부분이 우리가 이제 그 욕구 조사를 해 보면 여전히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노인들이 조금만 기능에 이제 장애가 와도 시설에 갈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런 시설 입소가 건강과 생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연구들이 이제 있고, 이런 어떤 돌봄의 욕구들은 단지 가족 내에서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나는 집에서 살고 싶지만 가족에게 혹은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이 민폐를 끼치는 것이 두려워서 시설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시설로 많이 쏠려가면서 또 그에 대한 돌봄 어떤 인력의 부족의 문제나 사회가 그 돌봄의 욕구를 다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이제 상황들의 직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부터 정부에서는 지역사회 그 통합돌봄이라고 하는 사업들을 이제 계획을 발표를 하고, 선도사업 그리고 인프라를 확충하는 요 시기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있었고, 문재인 정부가 이제 요때 끝나면서 사실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는 이 정책적인 수사는 거의 들어갔죠. 하지만 이 현실적인 노인의 돌봄 욕구는 우리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정책 과제이기 때문에 그런 1기의 선도 사업의 경험들을 가지고 노인에 집중된 이 기반 구축의 흐름들은 여전히 이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 우리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는 거는 그 사이에 2024년도에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 우린 줄여서 돌봄 통합 지원법이라고 하는 것이 제정이 됐고, 그게 내년부터 이제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당장 지역 단위에서는 이 법 시행을 어떻게 지역 단위에서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세 단계별로 조금 핵심적인 추진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 선도 사업은 그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추진이 됐고 16개 지자체에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그중에 정신질환자 모형이 화성시에서 이 선도 사업으로 추진해 오셨고, 그 3년간의 경험이 앞으로도 우리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이 지역사회의 통합돌봄이 제도화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인 경험, 우리가 또 함의들을 우리에게 남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성시에서의 이 모형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크게 이제 세 가지 목표입니다. 하나는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장기 입소하고 있는 정신질환자를 어떻게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두 번째는 고립되고 방치된 지역사회의 정신질환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발굴해서 이런 돌봄을 지원할 것이냐. 그리고 그것이 지역에서 안착할 수 있는 인프라 혹은 제도적인 기반들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 세 가지가 주요한 목표였습니다.
이게 이제 사업 구축 모델이고요. 전주희 센터장님이 이제 항상 발표하실 때 소개해 주시는 이제 도식입니다. 이 통합돌봄의 대상은 크게 지역사회에 있는 중증 정신질환자 그리고 장기 입원 해 있는 중증 정신질환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는 거를 어떤 돌봄 서비스로 이해하는 경우가 또 많은데, 실제로 우리가 커뮤니티 케어라고 할 때 그 핵심은 전달 체계의 구축이 핵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역에서 내가 돌봄의 욕구가 있는 주민이 있을 때 내가 어디를 찾아가고 내가 어떤 절차, 어떤 기준과 절차에 의해서 이 돌봄 서비스를 받을 것인가에 대한 이 전달 체계 구축이 사실은 커뮤니티 케어의 이제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돌봄의 욕구가 읍면동의 케어 안내 창구라고 하는 게이트웨이를 우리는 이제 마련하고, 그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돌봄의 욕구가 접수가 되면 이 주민에 대한 통합적인 돌봄의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케어 회의라고 하는 구조가 구축되고, 거기서 세워진 플랜에 따라서 이후에 그 개개인의 돌봄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어떻게 구축하고 이 전체적인 전달 체계를 어떻게 지역 단위에 구축할 것인가가 커뮤니티 케어의 이제 핵심인 거죠. 그런데 정신질환자에게 있어서의 굉장히 중요한 이슈는 이 장기 입원의 이것들을 해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화성시에서는 두드림 팀이라고 해서 병원으로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장기 입원 환자들을 발굴하고 지역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이 촉진하는 요 사업이 하나 더 중요하게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만 좀 소개를 드리면, 이 커뮤니티 케어 화성시에서의 경험을 우리가 앞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이 돌봄 체계를 각 지역 단위에서 구축할 때 우리가 어떤 요소들을 확실하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성과에 함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두드림 팀이 굉장히 저는 아주 중요한 시도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정신질환의 장기 입원의 문제는 늘 이슈가 되지만, 왜 장기 입원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 결국 병원이라고 한 이 의료 시스템과 지역사회에서의 정책과 예산의 시스템이 분절되어 있기 때문이고. 교수님 소리가 멈췄는데요. 어, 제 소리가 안 들리시나요? 박영희 교수님, 소리가 안 들리나요, 선생님? 잠시만요. 소리가 지금도 안 들리시나요? 저는 저, 잘 들립니다. 저희는 잘 들리는데요. 네네, 아이고, 네. 김혜경 소장님 지금 영상이 끊겨 있어요. 어, 음, 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지난 30년간 어떻게 이 장기 입원을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이제 고민들이나 제안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지역사에서 이 병원으로 찾아가서 이분들이 지역사로 나올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하는 이 과정이 없이는 안 되는 건 굉장히 명확한데, 그 시도를 저는 화성시에서 굉장히 의미 있게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그곳의 한계도 많이 우리가 체감을 했습니다. 개인정보의 이슈라거나 또 현실적으로 그 당시 코로나로 인해서 병원 접근의 어려움,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화성시 사업이 갖는 의미는 결국 이 지역사회 정신건강의 거점, 핵심 인프라인 센터가 이 사례관리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어떻게 이 그 당사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양적, 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가를 우리가 체감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센터의 정말 가장 중요한 우리가 정책적인 핵심은 이 집중 사례 관리를 할 수 있는 구조와 기반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그 센터의 사례 관리로 기본적인 우리가 지원을 하지만 조금 더 집중적인 어떤 재활 서비스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런 재활의 인프라가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정신재활 시설이 전국적으로 양적으로 워낙 부족한 상황에서 화성시에도 기존의 정신재활 시설이 있지만 지역의 어떤 전체적인 서비스를 포괄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는데 그런 거점에 정신재활 프로그램을 이제 센터에서 구축을 하고 그곳은 이후에도 센터에서 추진하는 회복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하나의 모델화가 되어서 지금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낳았고요. 그다음에 돌봄의 핵심은 그게 노인이 됐든 장애인이 됐든 정신질환이 됐든 핵심은 주거입니다. 결국 살 집이 있어야지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머물 수 있기 때문에 주거와 관련된 자립체험 주택이나 아니면은 위기 쉼터와 같은 요 경험도 의미 있는 성과들을 낳았습니다. 이런 시도들이 양적으로도 입원 횟수의 감소나 사회적 기능, 사회적 지지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성과들, 그리고 질적으로도 이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 주거가 마련되고 촘촘한 안전망이 구축되니까 더 이상 입원하지 않고도 지역사회에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굉장히 의미 있는 삶의 변화들을 가져올 수가 있었고요.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이 질적 사례 연구들을 했었는데 그중에 저에게 굉장히 좀 이렇게 마음에 와닿았던 이제 사례 다 그렇긴 했지만 한 사례만 좀 소개를 하면 양극성 정동장애가 있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또 게다가 이제 저장 강박이 있어서 그 주거 공간에 온갖 이제 물건들을 다 쌓아 놓으시니까 주거 공간이 없이 노숙하고 배회하시다가 이제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셔서 입원 치료를 이제 하시게 되셨습니다. 보통은 정신질환자분들이 이렇게 입원 치료를 하시게 되면 특히 이분도 그 가족과의 갈등도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퇴원이 쉽지가 않습니다. 퇴원 후에 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게다가 가족들이 갈등 상황으로 어떤 케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면 많은 경우에 장기 입원으로 이제 가게 되는 굉장히 취약한 그런 사례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 화성시의 통합돌봄이 결합이 되면서 퇴원 후에 이제 전환시설을 거쳐서 자립지원주택으로 오시게 되셨습니다. 이분이 그 퇴원을 처음에는 시설에 가서 굉장히 이제 퇴원에 대해서 퇴원 후 시설 가는 것에 대해서 거부적이었는데 이 자립지원 주택을 보시고 1인 1가구에 내가 나만의 어떤 주거 공간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해 하셨고 이제 퇴원 후 이 거주를 결정하셨고요. 그렇게 태어나시고 나니까 우리가 기존에 이제 기관 중심의 이런 방문형의 그 기관에 직접 와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본인이 거주하는 그 주거 공간에서 실제적인 일상생활, 독립생활 훈련들이 이루어지고 또 지역의 거점으로 마련된 주간자의 프로그램에 이제 나오시면서 그 안에서 관계나 여러 가지 회복의 과정을 경험하시게 되고 내가 이제 나의 집이라고 하는 주거가 생기고 그에 대한 책임감이 생기시니까 그 이전에 저장 강박으로 막 이렇게 물건을 쌓아놓던 그렇지 않고 이 공간에서 내가 어떻게 삶을 살지에 대한 그런 계획들이 세워지는 그래서 그분이 인터뷰할 때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질문을 했거든요. 집이 생기고 나서 가장 큰 차이점이 뭔가요? 라고 여쭤봤더니, 사회적 소속감이 생겼다. 내가 뭐라든지 이제 부모의 그동안 자식으로 독립적인 나라는 존재는 없었는데, 이젠 내 주소, 내 이름, 그래서 내 인생을 찾은 것 같고, 내가 이 지역의 화성시의 일원이 되고 소속감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내가 뭔가 이런 고마움을 표해야 되고 욕먹지 않게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기도 하고 또 예전에면 내가 그냥 농약 먹고 그냥 확 죽어버려야지 이런 생각들을 이제 했었는데 이제 내가 나쁜 쪽으로 마음 먹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라도 좀 더 이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시고 그렇게 내가 60, 70, 80까지 살려면은 내가 뭘 하고 살지? 내가 뭘 하고 싶지?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자서전을 써볼까? 내가 이런 할머니가 돼서 뭐 구연동안 해주는 할머니가 될까? 그런 꿈도 꾸게 되는. 그래서 단지 어떤 삶의 공간, 삶의 방식이 바뀐 것을 넘어서 이분이 앞으로 살아가는 삶의 그 여정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왔다라고 그때 이제 저에겐 큰 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1단계가 이제 선도 사업이 굉장히 의미 있게 진행이 됐는데, 이게 워낙에 문재인 정부에서의 핵심 사업이다 보니까, 그 사업의 막 연속성을 갖고 오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기 시범 사업기라고 해서, 노인에 이제 초점을 두고 의료 돌봄 이 통합 지원 시범 사업이 다시 이제 추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에 이제 올해까지 하면 131개의 지자체, 상당히 이제 많은 지자체가 참여를 하고 있고,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이 시범 사업을 하게 하는 지역과 그냥 기술 지원만 하는 지역으로 이렇게 유형이 나뉘어서 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 시설 입원 경계선상에 있는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요. 이제 핵심 요소는 그 개개인의 돌봄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연계하는 것. 그런데 연계하려고 하니까 지역에 이제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은 거죠. 특히 이제 이 의료와 요양과 돌봄을 연계하는 데 있어서 의료라고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재가 의료를 이제 확대하는 것, 그리고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돌봄의 전달 체계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가, 이 세 가지가 이제 핵심적인 사업의 이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범 사업에선 요런 도식을 그리게 됩니다. 이게 아마 내년부터 법이 시행돼도 요 도식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읍면동이 게이트웨이, 이제 창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이 됐던 장애인이 됐던 정신질환자가 됐던 돌봄의 1차적인 접수의 창구가 읍면동이 돼야 된다는 거고, 그렇게 접수가 되면 이제 신청이 이루어지면 그것을 이제 그다음 단계는 접수하고 선정하고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요 이제 단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요 단계에서 이 시범 사업이 설정한 거는 그 지역에서 뭔가 전문 기관을 일단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노인통합지원센터가 있고, 그리고 그 필요도 조사를 하는 핵심 기관은 건보공단이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2기의 시범 사업은 상당히 건강보험공단을 중심으로 이 시범 사업이 이제 모델이 크게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필요도 조사를 하고, 아까 그 우리가 지역 케어헤어와 같은 통합지원 회의에서 계획이 수립이 되면 이제 뒷단의 서비스의 제공과 모니터링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요 이제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요 모델이 지금은 노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올해 장애인을 대상으로 확대하겠다. 그런데 장애에 대한 모델도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 없습니다. 저는 이제 모델은 다 수립됐다고는 들었는데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발표는 되고 있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노인과 장애까지가 올해 이제 이고요. 근데 사실 장애는 노인도 노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서비스와 제도들이 있듯이 장애 영역에서의 또 하나의 이제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이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과 더불어 장애인 지역사회의 이 자립법이라고 하는 것이 2027년도에 또 시행이 됩니다. 이 법은 기존에 우리가 장애인 탈시설화의 그 로드맵을 발표했었는데, 실제로 구체적으로 이 자립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체계를 하겠다고 하는 법률이고, 여기에도 보시면 지금 뭐 이렇게 신청, 선정, 뭐 자립 지원, 그 다음에 뭐 주택 제공, 상당히 돌봄 통합 지원과 굉장히 유사한 내용들이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 쪽에서는 오히려 돌봄뿐만 아니라 요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관련된 체계들도 함께 맞물려서 지금 막 추진되고 있어서 장애 영역은 또 장애 나름의 모델들을 구축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2단계의 시범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이제 돌봄 통합 지원법이 제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보면은 신청을 어떻게 하고, 조사 판정을 어떻게 하고, 지원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이후에 서비스 연계 제공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법 조항으로 이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음,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우리나라 전체적인 돌봄 통합 지원의 이 논의에서 약간의 핵심 이슈는 바로 이 평가를 누가 할 것인가가 지금 좀 뜨거운 감자입니다. 앞서서 2단계 시범 사업을 할 때 노인의 경우엔 건보공단에서 조사 판정을 했었고, 장애인에 대해서는 연금공단에서 하겠다고 일단 얘기하고 있습니다. 법의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이 판정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종합 판정이라고 하는 걸 이 건보든 장애 그 연금공단 이 공단에서 하는 것에 대한 약간의 이제 그 논의의 지점들이 있습니다. 뭐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죠. 우리가 조사 판정을 한다고 하면 그 조사 판정을 하는 이유는 계획을 잘 세우기 위한 것인데 그 돌봄에 대한 계획 수립은 지역에 따라서 다양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지역의 돌봄 서비스의 현황이나 이런 것들과 전혀 무관하게 일관적인 조사 판정을 내리는 것이 과연 이후 계획 수립에 얼마나 효과적일 것이냐. 오히려 이런 그 개별화를 저해야 하는 굉장히 일괄적인 판정, 혹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혹은 조사와 계획사의 분절화를 가져오지 않을까. 또 뭐 이제 당사자 지역 그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판정한다고 나와서 시컷 물어보고 가고 또 그다음에 계획 세운다고 계획은 시군구가 세우는 거거든요. 시군구가 와서 또 이제 시컷 물어보고 이런 어떤 피로감, 이런 문제점도 지적하고 있고요. 장애 영역에서는 조금 더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이 소위 전문기관에서 예를 들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이걸 판정을 했을 때 과연 이것이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목적과 재정을 관리하고자 하는 목적 간에 과연 이 충돌이 없겠느냐 혹은 어떤 것들이 더 정책적으로 우선될 것이냐에 대한 또 훨씬 더 강력한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돌봄의 어떤 사회적인 재원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 혹은 오히려 재정을 관리하기 위한 어떤 취지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비판적인 시각을 갖는 거죠. 왜냐하면은 장애 쪽에서는 지금 장애 등급이나 아니면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도 이미 국민연금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상당히 그 판정에 대한 많은 비판들이 있다 보니까 돌봄 욕구조차도 이 공단에서 판정하는 것에 대한 이제 또 다른 좀 문제 제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그 지난주에죠.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제 5개년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거기에서도 이제 복지 영역에서 기본사회 구축의 그 영역에서 지역사회 돌봄 체계 구축은 핵심 과제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그 지금 돌봄 통합 지원에 대한 전체적인 정책의 좀 흐름이었다면 그럼 두 번째로 정신질환자에는 그럼 어떤 좀 지금 정책의 방향이나 이런 욕구들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정신질환자의 국내적인 정책의 방향에 이제 가장 많이 언급하는 게 유엔의 장애인 권리 협약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심리사회적 장애로 정신장애를 이제 우리가 명명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요 국회 비준을 했고 이 장애인 권리 협약의 모든 조항들을 이제 준수할 국제적인 이제 규약에 가입돼 있고요. 우리가 이 CRPD에 가입을 하면서 정기적으로 이제 얼마나 우리가 준수하고 있는지를 국가 보고서를 내고 그에 대해서 이제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가 견해를 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견해들은 국내의 어떤 정책을 수립하는데도 정신건강 기본 계획이든 거기에 이제 큰 어떤 영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CRPD의 19조 자립적인 생활과 지역사회 통합에 있어서 여전히 이런 탈시설화나 지역사회 거주 지원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국제적인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은 이미 뭐 10년 전에도 OECD가 한국의 정신보건 체계에 대한 조사를 하고 권고를 할 때도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보건 모델로의 전환을 또 요구하기도 했고요.
이런 CRPD의 그 장애인의 보편적인 권리들이 정신건강,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구체화하고 실현하기 위해서 WHO에서 제시하고 있는 게 바로 퀄리티 라이츠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핵심 키워드가 인권, 지역사회 기반, 회복지향 서비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제목에서도 회복지향 서비스, 회복지원 방안이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정신건강 영역에서는 이제 이런 정책의 키워드가 회복으로 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뭐 사실 돌봄이든 복지든 뭐 다 포괄하는 개념일 수도 있는데요. 그 회복에서 이제 핵심은 더 이상 정신질환자 혹은 정신장애인이 증상의 완화 혹은 재발 방지 같은 이런 소위 말하는 우리가 임상적인 이런 결과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을 그게 일이 됐던 관계가 됐던 사회 참여가 됐던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정책의 목표로서의 회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이후에 발표되는 WHO의 많은 리포트들도 바로 이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기반의 이런 어떤 서비스, 네트워크, 이런 체계 구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국내에서도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책을 세울 때 이제 핵심 비전으로 회복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등장하기 시작했고 정신건강 정책 혁신 방안에 예방부터 회복까지 그리고 세 번째 전략이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 서비스 혁신이라고 하는 전략 하에 모든 지자체에서 정신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일상 회복을 위한 고용주거를 지원하는 것, 그리고 이런 권리보호 강화, 요것들을 이제 핵심 과제로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현실은 여전히 정신질환자들이 비자의 입원이나 평균 입원 재원 기간이 상당히 길고 또 그 OECD 국가 중에 1000명당 정신병상 수의 수도 상대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최근에 이제 정신질환에 대한 이 사회적 수요가 그 요구들이 혹은 높아지면서 정신 및 행동장애에 대한 사회 경제적 비용들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제일 심각한 저는 지표는 의료급여 환자들에 대한 입원 진료비 순위를 보면은 모든 이 유형의 질병군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입원 진료비를 투입하고 있는 거는 입원 일수가 월등하게 길기 때문이고요. 그렇지만 정작 이것을 일수로 1일 입원비로 나눠보면 굉장히 낮은 값의 의료 비용을 투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저렴한 이렇게 낮은 비용으로 장기간 입원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탈원화, 탈시설화, 지역사회, 이 돌봄, 자립 이게 가장 중요한 대상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지역사회에서의 어떤 회복 그리고 이런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는 굉장히 취약해서요. 정신건강복지법상의 가장 대표적인 인프라가 정신재활시설이지만 전국에 여전히 절반 가까운 시군구에는 단 하나의 정신재활시설도 없고 우리가 그 화성시 선도 사업으로 시작된 센터 기반의 이런 회복 지원 사업도 여전히 9개 기초지자체에서밖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정말 퇴원을 하면 센터에서 제공하는 사례 관리 외에는 우리가 기대고 의지할 데가 없는 그런 열악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타 장애 유형 중에서도 정신장애인은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열악하고 수급 가구의 비율이 그러니까 정신장애인 중에 지금 61%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소득이고 경제활동 참가율도 전체 장애인 대비 절반 수준 16.44
밖에 되지 않고 죽어도 자가의 비율이 전체 장애인보다 훨씬 낮고 주관적으로 느끼는 삶의 만족 정도도 낮고 장애로 인한 어려움 경험은 더 높고 차별받고 있다고 느끼는 비율도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표들이 정신질환자,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삶의 굉장히 열악함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그 정신건강 영역에서 우리가 정신보건법이 95년에 제정됐으니까 지난 30년간 우리는 이 논의에서 사실은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한국에선 정신질환자가 이렇게 장기 입원, 장기 입소하느냐? 그들이 나와서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인프라가 부족하니까 여전히 계속 장기 입원 입소할 수밖에 없다. 지역사회 나가서 대안이 없기 때문에 입원 입소할 수밖에 없다. 계속 이 도돌이표와 같은 요 논의 안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의료기관에서 병원에서의 좋은 치료, 질적인 치료도 아주 중요하지만 그 치료의 효과라고 하는 것이 지역사회에서의 이 삶이 회복되지 않으면 결코 그 치료 효과가 지속될 수 없다고 하는 이 명백한 정책적인 방향성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정신건강에 대한 재원들을 투입하고 굉장히 제한된 재원이나 이 자원들을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투입할 거냐? 이 지역사회 기반의 회복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정책의 이제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저는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러한 어떤 정책의 요구 흐름 속에서 지역사회 돌봄이라고 하는 걸 좀 연결 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 정신질환자에게 갖는 이제 함의는 첫 번째는 이제 지역사회 기반의 서비스를 확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게 지난 30년간 우리가 지역사회 인프라를 구축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왔지만 어쩔 수 없이 정신건강, 정신질환에 대한 이 정책은 지역 단위로 내려오면, 특히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내려오면은 상당히 후순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조금 더 비관적으로 얘기하면 정신질환에 대한 어떤 정책이나 제도나 서비스는 마치 민원으로 연결된다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또 인식도 있어서 사실 게다가 정신질환자분들은 뭐 장애인들처럼 노인들처럼 어떤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거나 드러내서 이런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도 굉장히 제한되기 때문에 정신건강 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책만으로는 사실 이런 변화가 쉽지 않다는 걸 지난 30년간 경험해 온 거죠. 그렇다면 적어도 국가 단위의 정책, 이런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고 하는 국가 수준의 어떤 정책의 흐름에 우리가 함께 참여해야지만 그래도 저는 좀 의미 있는 변화들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좀 희망을 가져보고 싶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역사회도 일부 지역에서 뭔가 뭐 이런 정신질환 시설이든 이런 서비스들이 있지만 정신질환자에 대한 서비스는 굉장히 개인 대 기관의 계약 형태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는 장애인이 거주시설에 입소를 하려면 장애인은 반드시 이제 시군구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공공이 이분에게, 이 장애인에게 시설 입소가 필요한지 여부를 조사하고 판정 내리고 그래서 적절한 시설에 배치하는 이런 공적인 서비스 신청과 배치와 제공의 전달 체계가 있는데, 여전히 정신질환자는 당사자나 가족들이 지역사회 정보를 검색하고 내가 그 기관을 찾아가서 신청하고 그럼 기관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서비스 이용 여부를 결정하는, 굉장히 이런 사적 영역에서 여전히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저는 통합돌봄 체계가 구축된다 하는 것이 정신질환자에 갖는 의미는 내가 어떤 돌봄 서비스가 필요로 할 때 이제는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로 가서 공적인 서비스 신청을 하고 이런 개인별
이런 돌봄 지원 체계가 마련된다고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돌봄 통합 지원도 이런 전체적인 돌봄의 전달 체계 안에 잘 구축해서 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 이 돌봄이 갖는 의미는 앞서서도 이 핵심이 그 지역에서의 제가 의료를 좀 더 확장해 가는 게 하나의 포인트 중에 하나거든요. 정신질환자는 여전히 병원에 오기까지가 쉽지 않거나 아니면 조금 더 자발성이 낮은 정신질환자의 경우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혹은 의료가 필요한데, 그것들이 이런 돌봄 체계 안에서 이런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의 안에서 좀 더 또 강화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좀 기대들을 가지게 되고요. 음, 마지막으로는 지역사회, 정신질환자를 위한 지역사회 이런 서비스의 양을 늘리는 게 저는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노인은 이런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나면 서비스를 신청하고 조사 판정하고 이후에 계획이 세워지면 그 계획에 따라 그래도 연계할 수 있는 지역사회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장기 요양이 됐든 노인 맞춤 돌봄이 됐든 뭐 재가 서비스가 됐든 뭐든 연계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장애인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정신질환자는 설령 통합돌봄 이 체계로 들어가서 서비스 계획까지 세웠다 하더라도 문제는 이 뒷단에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너무나 없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그 뒷단에 이 서비스의 총량을, 지역사회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돌봄의 정책 안에서 조금 더 그래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좀 요런 기대들을 함께 맞물려서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대통령 그 선거 당시에는 정신질환 당사자들이 많은 이제 좀 정책적인 노력을 해서 그 당시 민주당과 이 발달 정신장애인 국가 책임제라고 하는 공약도 발표했고, 정책 이 협약을 통해서 이런 국가 책임제라 하면 낮활동 지원, 정신지향 시설 증설, 뭐 전문 인력 양성제도 개선, 가족 지원 등등의 이런 내용들도 협약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협약에 또 이 국가 책임제 공약을 발표했던 민주당이 어쨌든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요런 쪽의 어떤 정책에 대한 기대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노인, 장애인, 그 다음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이 통합돌봄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첫 단계가 로 올해 이제 연구 사업이 올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복지부에서 발주된 연구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돌봄 통합 지원의 조사 판정 도구를 마련하는, 그리고 시범사업 모델을 개발하는 요 두 가지 내용으로 지금 연구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서요. 아마 올해 말에 연구가 그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판정 체계를 가지고 어떤 식의 모델링이 될지에 대한 게 아마 발표가 되지 않을까, 좀 더 구체화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돌봄 통합 지원에 대해서 어떤 게 조금 더 이슈가 될 거냐라고 이제 한다면, 첫 번째는 그 대상의 확대라고 했을 때 정신질환자까지 과연 올 거냐. 이건 저의 우려입니다. 그러니까 중앙 정부에서 앞서서 그 돌봄 통합 지원의 법에 보면 이 법에 대한 대상을 정의할 때 노인, 장애인 이렇게 정의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노령, 질병, 뭐 장애 등으로 인해서 이렇게만 정의가 되어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노인과 장애까지는 조금 더 어떤 체계로 할지가 굉장히 명확한 국가 단위의 정책으로서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체계까지로 중앙정부가 과연 이 드라이브를 걸 거냐,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우려들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많은 그 학자들이 예상컨대는 노인과 장애까지는 중앙정부가 조금 더 주도성을 가지고 해나가는데,
사실 돌봄에는 정신질환뿐만 아니라 아동도 포함될 수 있고요. 아동도 사실 해당되고 노숙인 대상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거든요. 그럼 노인 장애 그 외의 대상은 지자체별로 하도록 또다시 이렇게 지자체에 위임하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또 우려가 첫 번째로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올해 판정 도구 개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연 정신질환자에 대한 이 돌봄의 욕구 판정 도구를 어떤 식으로 만들 거냐. 왜냐하면은 이때까지 노인이나 장애는 그게 요양이 됐던 아니면 그 활동 지원이 됐던 이런 판정 도구가 기존에 있거든요. 근데 정신질환은 이때까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질환은 정신과 진단 혹은 정신과 전문의의 어떤 소견이라고 하는 의료적인 주로 판단이나 전문가의 소견으로 했었지 이런 증상, 질병을 넘어서 돌봄에 대한 욕구에 대한 이런 판정 체계가 없었기 때문에 과연 또다시 증상으로 굉장히 협소하게 정리되지 않는 포괄적인 돌봄의 욕구를 어떻게 우리가 판정 체계를 만들어낼 것이냐 이것이 좀 굉장히 중요한 또 관건일 것 같고요. 그다음 가장 현실적인 우려는 지자체가 과연 얼마나 이제 관심을 가지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돌봄까지를 할 것인가. 이 우려는 여전히 좀 있어서요. 우리의 이제 기대는 중앙정부가 노인 장애 그리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것까지를 조금 더 적극적인 이 주도성을 가지기를 좀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다시 지방에 이양하지 않도록. 그다음 또 하나는 정신질환은 이제 그 노인 장애가 조금 더 복지 영역의 주도성을 가졌던 데 반해서 정신질환은 우리가 전달 체계로 보면 지자체로 내려오면 보건소의 이 보건 전달 체계 안에 이때까지 정책이나 이런 서비스가 있어 왔었기 때문에 이런 노인과 장애가 굉장히 복지 중심으로 이 돌봄 체계가 구축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같이 결합할 것이냐. 그것이 이제 보건부가 복지의 이런 분절성을 어떻게 조금 더 우리가 개선하고 넘어설 거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고 그것이 저는 이제 화성시에서의 경험들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좀 중요한 함의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은 또 전준 센터장님께서도 조금 더 이따가 보충 설명해 주셔도 저는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현장에서의 현실적인 고민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돌봄 통합 지원을 하면 결국에는 지역에선 또 센터의 역할과 기능으로 내려오지 않을까 하는 현실적인 우려입니다. 현실적인 우려가 아니라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지 않을까. 왜냐면 아까 그 전달 체계에서 보시면 지역에서는 전문기관이 그런 어떤 그 역할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분명히 센터가 이때까지 사례 관리를 중심으로 이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이 돌봄 통합에 대한 그 역할들이 센터가 어떻게 가져갈 것이고 그거를 위한 정말로 실질적인 또 하나의 부가적인 기능이라 실질적인 인력과 예산 체계들을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을 거냐 이게 어떻게 보면 더 현장에서 현안일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그냥 아주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큰 기대를 좀 안 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게 또 이제 정신질환자까지 어떻게 올 거냐 사실은 좀 큰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은데 개인적으로는 지역사회에서 이 인프라 서비스의 부족이라고 하는 거를 그나마 우리가 해결하고 확충해 나갈 수 있는 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거시적인 국가 돌봄 정책이 그래도 함께 올라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적어도 이 정책이 정신질환, 정신건강 영역에서는 이후에 판정 계획 수립 이후에 제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서비스를 좀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면 지난 몇 년간 계속 그 정책 제안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특히 이제 작년 올해 연구가 이루어졌던 것 중에 하나가 정신질환자 주간활동 서비스입니다. 기존의 정신재활시설은 어쨌든 시설이라고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지역에서 확충의 현실적인 한계들을 있는데 이 바우처 사회서비스 방식의 주간활동 서비스는 조금 더 유연하게 확충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고요.
여기 오른쪽 페이지에서 보시다시피 발달장애 쪽에도 그 이전에는 주간 이용 시설들이 있었지만 이 주간활동 서비스 바우처가 실시가 되면서 오히려 많은 시설에서 제공하던 서비스가 이 바우처 서비스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훨씬 더 발달장애인 당사자나 가족의 만족도도 높고 서비스 제공의 유연성도 이제 높은 장점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발달장애 쪽에서 지금 올해 12,000명을 목표로 하는데 투입되는 예산이 거의 3,000억입니다. 그러면은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주간활동 서비스를 뭐 만들자고 하는데 12,000명 하는데 3천억 들어가는 규모의 재원이거든요. 이거를 과연 정신건강부처에서 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거냐?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돌봄 통합 지원이라고 하는 거시적인 국가 정책에서 우리가 함께 이루어질 때 훨씬 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서비스의 실질적인 확충에 대한 좀 기대를 갖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핵심은 주거입니다. 올해 내년 복지부에서 주거 지원 시범 사업을 30호 하고 있는데요. 요것도 돌봄 통합 지원의 정책 안에서 주거가 핵심이기 때문에 향후 100호까지 주택을 확보하고 이 주거 지원 시범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들이 바로 돌봄 통합 지원이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런 내용들이 사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의 내용에도 보면은 주간 활동이라거나 아니면은 이 주택 제공 요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서 어떤 정책의 연속성이나 아니면 통합성의 측면에서 보면은 정신질환이 정신건강 영역에 갖는 함의들은 이런 서비스들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더 구축할 것인가가 좀 관건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혹시 그 전실센터장님이 좀 보충해 주실 의견 있으시면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또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경희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시간 동안 이제 쭉 아주 쉬지 않고, 예, 또박또박 아주 딕션이 되게 좋으시죠. 예,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게 이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한편으로는, 이 통합돌봄지원법에 대해서 다들 알고는 계시겠지만, 또 정신장애인하고 같이 또 결부해서 또, 생각하시는 건 좀 또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음, 하경인 교수님께서 이제 저희 화성시 사례를 이제 들어주셔 가지고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도 오늘 좀 이 자리에서는 또 워낙에 이제 보건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니까 또 보건소장님들도 많이 계시고요. 또 우리 또 존경하는 김혜경 소장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음, 저희 화성시가 2019년부터 이 통합돌봄 선도 사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 지금 이제 노인과 장애인 쪽만 우선적으로 이제 통합돌봄을 한다라고 하는 게 저는 좀 솔직히 되게 속상한 부분들은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 하경희 교수님께서도 "큰 정책에 올라타야 된다." 이제 그런 이제 말씀 주셨는데 저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 선도 사업을 참여를 했었던 거거든요. 저희 센터는 지금 직원이 한 70명 정도 돼요. 그 단일 센터로는 전국에서 가장 큰 이제 규모를 보이고 있는데 그렇게 인력이 많이 이제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는 저 통합돌봄 선도 사업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제 지역에 있는 정신장애인 분들하고 가족분들의 삶이 굉장히 좋아지는 건 사실이었어요. 근데 이제 직원들도 많이 그만두고 예 또 여러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 가장 그 노인과 장애인 쪽으로 결국에 복지부가 우선적으로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저희가 사업을 잘 못했다기보다는 이 보건과 복지의 분절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업하면서 제일 복지부가 어려워하고 있다라고 생각된 게 뭐냐면 복지 쪽은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그 정책을 따라간다라는 느낌을 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정신장애인 쪽은 보건소가 끼어 있다 보니까 복지부의 그 1차 관실 쪽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이.
예. 그러다 보니까 왠지 이게 잘 안 따라온다라는 느낌들을 되게 많이 받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번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논의도 하고 이랬지만은 결국엔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보건과 복지의 통합은 남북 통일보다 어렵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복지부 공무원들이 뭐 이제 할 정도로 되게 쉽지 않고, 또 실제로 지금 자리에 계시는 우리 보건소 공무원분들은 더 많이 느끼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되게 속상한 건 결국에는 그렇게 되면은 그런 어떤 행정의 통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정신장애인 당사자분들이 겪는 피해가 크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이제 속상했고, 저는 그래서 느꼈던 게 '아 보건소가 더 커져야 되는구나. 아, 보건소의 기능이 더 강해져야지만 그 밑에서 이제 이런 혜택을 받게 되는 어떤 정신장애인이나 이런 정신건강 전달 체계들이 더 강해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단순하긴 해 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얘기는 저도 여러 자리에서 했던 기억이 좀 있는데요. 음 네, 그렇습니다. 예, 보충 설명으로는 제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 그 "정신장애인한테까지 통합 돌봄이 올 것이냐."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우려하고 있다는 말씀도 되게 걱정이 좀 되는데, 현실감도 사실 좀 있습니다. 예. '진짜 안 올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사실 좀 들고요. 예. 근데 이제 네, 교수님, 조금만. 제가 좀 궁금한 거는 결국에는 장애인에 정신장애인이 들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전혀 이거와 관련돼서는 움직임이 없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 통합돌봄 지원 돌봄통합지원법에 장애인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등록한 장애인들한테는 어떤 서비스를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복지부의 그 종합 판정 도구가 지금 굉장히 이슈잖아요. 거기에도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과연 어떻게 하려고 그걸 넣겠다고 하는 건지, 그건 혹시 진전된 게 없나요? 그러니까 사실 정신질환자 분들 중에서 65세 이상이 되면 사실 노인 돌봄으로도 갈 수 있고요. 장애 등록을 하신 분들은 사실 장애 그 돌봄으로도 갈 수 있는 게 지금은 이제 제도적으로는 가능한 거죠, 명확하게. 근데 노인 돌봄은 주로 치매 중심이기 때문에, 혹은 신체적인 어떤 기능 중심이고, 장애 또한 신체 장애 중심 혹은 발달 장애 중심이다 보니까 어 제도적 기준으로는 가능하지만 거기서 여전히 계속 배제될 가능성이 높고, 예를 들면은 장애 쪽도 기존의 활동 지원 서비스를 위한 종합 판정 도구가 정신장애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데, 그걸 판정하는 연금공단에서 또다시 돌봄도 판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그게 개선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이제 우려들을 갖고 있고, 저도 똑같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목소리를 내는 것도 지금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네. 홍선미 어둡네요, 교수님이 전망이. 홍선미 교수님이 좀 정신질환자에 대한 잘 만들어 주시기를 한번 좀 기대해 네. 보면서. 네. 네. 그렇습니다. 네. 혹시 뭐 또 질문하시거나 코멘트도 좋고요. 네. 예,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들리나요? 네, 말씀해 주시죠. 네네. 예. 지금 그 부처에 있는 그 정신장애인들의 수호와 유대를 그런 목표로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프리젠 대표로 있는 유병이라고 합니다. 오늘 강의는 제가 언제 들었던 것보다도 굉장히 유익했고요. 굉장히 그 핵심을 잘 말씀해 주신 대로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오늘 그 주제하고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장애인들의 회복이나 재활, 이러한 이제 용어를 우리가 이제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것을 목표로 하고. 근데 사실 그 용어를 가만히 보면, 재활이나 회복이라고 그러면 어디까지 그 목표가 있게 되고, 또 언제까지 기간이 설정되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우리 정신장애인들은 그, 그 핸디캡을 기본적으로 장기간 입원을 하고 나면 기본적으로 핸디캡이 있어요. 사회에 적응하기 힘든. 그것이 과연 기대치만큼 회복이 되고 재활이 될까? 이런 의심이 있어서
앞으로는 그거보다는 현재 있는 상태에서 부족한 점을, 그 핸디캡을 사회가 채워줘야 된다는 개념으로 좀 이렇게 연구가 되면 좀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정신장애인에 대한 어떤 사회적 책임에 대한 네, 국가적 책임, 예, 사회적 그러니까 책임에 대한 거죠. 개활이라는 용어보다는 현재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쪽으로 연구를 그 목표를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00% 1000% 동의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뭐 치료, 재활 이런 우리가 이제 개념들이 굉장히 뭔가 이렇게 좋아져야 되고 막 이렇게 우리가 그런 인간으로의 어떤 변화들에 막 했다면 이게 회복의 핵심은 용어가 회복이라는 개념이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장애를 가지고도 증상을 가지고도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사회적 그렇죠. 지원을 강화할 것인가가 핵심이니까 네, 지금 맞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하신 게 전적으로 네, 회복에도 딱 정확한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네. 네, 혹시 또 궁금하시거나 예, 이런 질문이나 코멘트 좋습니다. 네. 네, 우리 임수연 선생님. 네. 열정적 참여자시죠? 네. 마이크가 안 꺼져 있어요. 아, 마이크가 안 켜져 있어요. 네.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제가 지금 정신장애인을 오늘도 그분이 항상 아침, 저녁으로 와요. 이제 태어난 지 지금 5일 됐거든요. 이제 1년 동안 이제 입원을 하셨어요. 근데 입원시키게 된 것도 저하고 이제 관련이 있고, 스키조프레니아 이제 정신분열증이신데, 이제 이분이 태어나고 나서 이제 그 지역사회에서 지금 저희는 군단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아까 말씀하셨던 그 아이고, 재활센터도 어, 없고, 이제 연계할 때가 그 아, 정신보건센터가 그리고 사례 관리하는 게 거진다라고 볼 수 지금 있어요. 사진이가 여보세요? 안 나오네. 잘 안 보입니까? 네. 대화해도 됩니까? 네네. 네. 이제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아까 정말 공감이 되거든요. 제가 그분의 이게 지역사회에 이렇게 사실 수 있도록,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드리려고 싶은데, 이분이 딱 보니까 혈압이 떨어졌어요. 90쪽으로 떨어지고, 그리고 빈혈이 있는 것 같아요. 요 하안검이 창백하신 게 태어나신 지 5일밖에 안 됐는데, 이분이 이제 사실은 금주를 하셔야 되거든요. 술하고 관련됐었으니까. 이제 그런 통풍도 생기고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기면서 입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케이스거든요. 근데 스키조프레니아 보니까는 이제 관계들이 망상 때문에 가족들하고도 다 단절되고요. 그가 수돗물이 나와도 이 일상생활에서 수돗물이 안 나와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텔레비 하나로 낙인데 TV를 켤 수가 없으며,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이 햇빛이 폭염이 되게 더운데, 이 더운데 자기가 그것을 더워서 혈압이 떨어지는 거 이런 것도 못 느끼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사실은 병원에 전화를 했어요. 이제 정신과 입원했던 병원에. 근데 거기서는 정보를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환자가 가야 되는데, 환자 보고 가라고 그러면 이 환자가 가냐면 이 힘들게 이제 했단 말이 본인이 원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대화하다가 들은 말은 뭐냐면, 정신센터랑 이렇게 서로 이제 대화를 했어요. 저하고 이렇게 의논도 하고 이렇게 메신저로. 마지막에 문제는 이분을 그거 이제 다시 재입원을 시켜야겠다. 이렇게 돼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가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신질환이 예전부터 정말 병원에 장기 입원하는, 저도 그 정신과 병동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이제 장기 입원하는 것은 정말 본인한테도 행복하지 못하며, 그리고 지역사회에서도 받아줄 수 있는 어떤 시스템 자체가 원래부터 정말 있었어야 하고 만들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소수인 정신질환자들을 이제 라고 치부하고 입원해서 끝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좀 관심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그 전 세계적으로 노인이 이슈이고 노인 인구층이 커지면서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더 해결하기 쉬운 방식의 것들만 하고 정말 중요한 것들은 사실 제가 지금 그 정신을 위해서 사실은 저희 어르신들 우울증 이런 것도 상담 좀 하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는데 해보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집단 보건 교육을 하려 그래도 이거를 대화를 끄집어내기도 참 어렵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 사람을 지금 있는 정신장애인을 정신장애인은 아니세요. 이분은 장애는 아직 못 받았어요. 장애인이 되도록 지금 도와주고 있어요. 저희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 이분을 제가 바로 옆에 보건진료소가 있으니 여기 와서 상담을 하고 뭔가 마음은 정말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거버넌스가 중요하다 봐요. 조금 더 이제 뭐 캠페인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의료기관에서 퇴원을 하실 때 이렇게 그 가까이에 살고 있는 어느 기관에 갈 거냐. 우리 재활이 그렇잖아요. 만일에 NS에서 중환자실 입원했다가 재활병원으로 보낼 때 의사 소견서를 가지고 그 소견서로서 어떤 재활에서 이런 분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재활이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를 제가 좀 봤거든요. 그런 거 비슷하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진단을 내리고 그 진단에 대해서 간호사가 아니면 혹은 그 공공기관이나 정신보건센터라도 이분이 뭐 어떻게 하는 재활이 필요하며 이런 문제가 있으니 혈액검사는 이렇습니다 하면서 좀 오픈하면서 치료 방향을 받아주는 계획도 세우고 그거를 할 수 있는 방향도 좀 잡아주는 그런 게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생각해요. 네, 길었어요. 네. 네, 어떤 정보의 어떤 그 공유 같은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적절한 서비스를 찾아주는 이런 방식이 네. 필요하지 않냐라는 그런 그런 제언이신 것 현실적이고 같은데. 실천적인 네. 방안들이 서로 이렇게 필요하다 봐요. 의료기관과 그 나와서 지역사회에서의 이런 그거 퇴원 후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들이 서류화되고 문서화되고 법률화되면 더 좋다고 생각해요. 네. 하계희 교수님? 네, 뭐 너무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그렇게 입원해서 지역사회로 돌아오는 거기서에 연결할 수 있는 게 사실 굉장히 키워드고 뭐 여러 가지 이미 제도도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 그 의료급여 사례관리 사업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료급여 환자분들 중에 사실 장기 입원하거나 이렇게 의료 이용도가 높으면 의료급여 사례관리사가 사실은 병원 찾아가서 이분이 조금 더 퇴원할 수 있는 거거나 이렇게 사례 관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사실 저는 그것만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도 적용을 하면은 전 좋겠다 생각하는데 그 의료급여 사례 관리에선 또 정신질환은 우리 대상이 조금 아니다라고 또 포함 안 시키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존에 그나마 우리가 약하지만 의료와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이런 끈질이나 제도들에서도 정신질환자는 계속 배제되고 있는 이런 것도 사실 굉장히 지금 말씀하신 문제에서 굉장히 연결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그게 해결돼야지만 그래서 그냥 퇴원해서 지역사회로 토스한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퇴원 전부터 우리 화성센터에서 시도하셨던 것처럼 병원에 들어가서 이분들이 퇴원하고 진짜 어떻게 살아가실 건지 또 정신질환자분들은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서비스에서 저 서비스로 연계한다고 사실 이어지지 않고 사람이라고 하는 그 관계가 이어져야지만 어떻게든 되는데 그런 관계성을 만드는 이런 고리들이 서비스와 제도와 법제화된다고 하는 의견에 저도 1000% 동의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정신질환자들은 걸어 다니잖아요. 노인들은 잘 못 걸어 다니니까 그것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실질상으로 이제 이 정신질환은 망상에 차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과 그리고 이제 기억력도 나쁘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못해요. 제가 볼 때 더 못해요. 우리 노인들보다. 노인들은 그래도 가족 관계가 있어가지고 누가 도와도 도와줄 수 있지만 이 정신질환자는 그거를 못해요. 잘 제가 봤을 때는. 네, 더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이제 또 말씀이셨던 음. 것 같고요. 의료급여 이제 사례관리 말씀도 하셨는데, 이게 의료급여 사례관리가 복지부서에서 이걸 담당을 하잖아요. 그런데 뭐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분들이 정신병원도 다니세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장기 입원 문제가 있는 분들을 찾아가고, 뭐 원무과도 찾아가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사업들 보면서 되게 궁금한 게,
저런 사업들은 보건소가 해도 될 텐데, 예, 복지부서에서 이걸 하다 보니까 어떤 분절성이 있는 거죠, 결국에는. 복지와 보건의 어떤 분절인데, 이런 것들을 보건소로 다 가져올 수는 없나요, 김혜경 소장님? 의료급여 사례 관리라든지, 뭐 이런, 예. 네, 김혜경 소장님, 워낙, 네, 마이크가 안 켜져 있습니다. 아, 예, 예, 예. 예. 사실 의료급여 사례관리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게 의료 문제와 복지 문제가 같이 겹쳐 있는 업무라서 제가 보건소장 할 때 그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분들하고 이제 대화도 하고 그 업무하고 서로 또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만나기도 해보고 그랬는데 제 생각에도 보건소가 그 업무를 하면은 상당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 일단은 그 업무 자체가 복지 쪽에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의료급여 자체가 복지 업무잖아요. 그러니까 의료급여 사회관리사 역시도 복지 파트에 또 소속돼 있어서 그걸 그런 필요성은 느끼긴 했지만 제 생각에 그 더 이상 뭐 어떻게 해보겠다는 생각까지는 못 해본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제가 조금 질문 드려도 될까요? 전준희 센터장님한테 아까 그 화성시에서 그 선도 사업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겪으셨다고 하셨는데 그 보건과 복지의 어떤 분절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이셨다는 얘기를 아까 잠깐 하셨는데 구체적인 예를 하나 좀 들어주시면 어떨까요? 어떤 사례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예를 들면은 그 궁금한데요. 아까 이제 우리 하경익 교수님께서 그 통합돌봄 사업의 이제 어떤 전달 체계를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되게 핵심이 주민센터예요. 행정복지센터. 그래서 행정복지센터에 통합돌봄과 관련된 부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행정복지센터 가면 총무팀이 있고 또 이제 뭐 그 맞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팀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통합돌봄 관련된 부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이런 걸 잘 안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 사업을 이제 보건소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왜냐면은 복지부 이 통합돌봄 추진 단인 복지부에서 이런 전달 체계를 만들어라라고 얘기만 하지 이걸 추진은 지자체에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보건소가 그 행정 파트 쪽과 이런 소통들 하기 되게 어렵기도 하고 또 그 그러다 보니까 복지부에서는 그게 이제 복지 쪽하고 주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만드는 경험들은 되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춤형 복지팀 같은 경우에는 복지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쪽하고 이제 분절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소통이 진짜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게 대표적으로 제일 어려웠던 부분들이에요. 근데 어, 그 외에도 그 행정적으로 내려오는 것들이 보통 복지 쪽으로 내려오지 보건 쪽으로 잘 내려오지 않게 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뭐 저희는 사실 보건소에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건소도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제 이런 거 평가하면서도 정신장애인 부분은 이제 그런 보건소에서 주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한계가 많다라는 지적들을 많이 하시는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하나의 예를 제가 들긴 했지만 충분한 예는 아닐 수는 있지만 아마 더 잘 느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보충 의견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통합돌봄의 핵심은 전달체계 구축이고 그러니까 시군구의 전담 조직을 만들고 행정복지센터가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떤 돌봄 욕구가 있는 주민이 오면 공공이 그 전달체계가 작동을 하면서 우리 지역에 이분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뭐가 있고 그런 것들을 연계하고 조정하는 이 공공이 작동이 돼야 되는데 그 전담적 조직이라고 하는 게 주로 이제 복지 전달 체계 기존의 조직 중심으로 구축이 되면은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정신질환자는 그냥 센터가 서비스 제공하면 되지. 굉장히 단순하게 토스만 하게 되는 것이 공공 전달 체계가 이게 작동을 하면서 지역사회 자원이나 서비스를 연계 조정하는 이 기능을 하려고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적어도 정신질환자가 에 대한 이 돌봄 통합 지원이 되려면 시군구의 전담 조직이든 동해 복지 창구든 거기에 이제 보건이 같이 통합적으로 조직 체계 자체가 들어가야지만 이게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그림이 복지부에서 구체적으로 있을까?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또 지자체가 알아서 해 이렇게 내려오지 않을까. 이제 그게 가장 큰 우려의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복지 파트, 모든 지자체가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그 복지 파트 쪽에 그 통합 돌봄을 할 수 있는, 연계 조정을 할 수 있는 그 조직을 복지 쪽에 대부분 만들고 있는 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아마 안 된 곳도 많이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제가 볼 때 아마 보건 파트하고 복지 파트를 연계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 연계라고 한다는 거는 1대1로 대응이 되는 조직이 있어야 연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지 쪽에 그런 통합 돌봄을 위한 조직이 있다면 보건 쪽에도 역시 그 통합 돌봄, 특히 건강 돌봄을 하기 위한 조직이 같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지금 보건소 쪽에 그런 조직이 없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지 쪽에서는 보건소가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보건 쪽을 굉장히 소극적이다 그 욕을 하는 거고, 보건 쪽에는 아니 도와주고 싶어도 지금 통합 돌봄을 위한 조직도 없고 담당 인력도 없는데 어떻게 도와줘야 되지?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애로사항을 토로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통합 돌봄 내년에 시행이 되는데 아마 정부에서 생각하는 건 일단 복지 쪽에 통합 돌봄을 위한 조직을 다 만드는 걸 1차적으로 자기네 목표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그거 그렇게 해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그 돌봄 통합 쪽에서 의료 쪽 의료 서비스나 보건 서비스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마 복지 쪽에서는 그냥 뭐라 그래야 되나요? 아, 뭐 누가 있으면 지역 의료기관, 방문진료기관만 있으면 그냥 서비스 제공이 되겠지라고 생각할 텐데 그거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보건소 쪽에 건강돌봄을 할 수 있는 또 복지하고 또 타 분야랑 연계 조정을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 주장이거든요. 정책 제안도 그런 식으로 했던 거고. 그렇게 돼야지만 제가 볼 때 서로 효과적으로 연계가 되면서 그 대상자들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중요한 저도 지적이신 것 같고요. 근데 그게 뭐 지금 잘 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되고 있지 않죠. 이게 만들어 나가야 네. 되는 거죠. 내년에 시행이 되니까 음. 이제 우리 보건, 의료 쪽에서 이제 그런 인식을 이제 중앙정부 쪽에서 그런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이슈레이징을 하는 것이 또 우리 보건 파트의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참 어렵습니다. 네, 혹시 뭐 한 분 정도 더 네. 뭐 질문이나 코멘트도 좋고요. 예. 한 분 저도 정도. 말씀 네.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복지도 아니고 보건도 아니고 이제 의료 쪽에서 일을 하는 사람인데요. 네. 아까 이제 이런 이제 논의가 시작된 게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하면서 이런 이제 통합 돌봄이나 이런 게 생겼는데 저는 이제 병원에 환자분들을 보는데 그 최근에 부쩍 노인이면서 정신장애인 분들이 이렇게 입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이제 관내에서 이제 자치구에서 그러니까 구청에서 하겠다고 벌써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노인과 거기도 엔드 장애인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보는 거는 우리 사회가 지금 늙어가면서 보면은 노인이면서 정신장애인 분들이 저도 주변에 이제 조금씩 계속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걸 두 개를 같이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사실 저희가 힘이 들어요. 노인이면서 노화가 진행이 되면서 노쇠하면서 정신장애인까지 되니까 이게 돌봄이 돼야 되는데 사실 그분들을 돌봐야 돼서 지역사회에서 공공에서 도와주지만 그 가족분들이 계신 분도 있지만 안 계신 분들이 많지만 계신 분들도 동일하게 그분들도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사실 이제 그분들하고 그러니까 관계망이 많이 형성이 돼 있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이런 분들을 퇴원시킬 때도 상당히 힘들고 대부분 좀 더 병원에 있기를 바라고 집에 가서는 관리가 안 된다고 그러시니까 저희도 난감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또 그렇게 해서 보면 가족분들도 이 정신장애인에 대해서 약간의 편견과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고 또 약간 뭐 저는 주로 이제 결핵 환자도 많이 도는데 거기다 결핵까지 있고 만성질환까지 있으면 이게 사회적인 약간 스티그마도 갖고 있어서 사실 이런 이제 논의를 하는데 사실 사회의 어떤 이런 정신장애인에 대한 가족들이나 그 공공에서나 이런 정신장애인에 대한 그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돌봄이 형성되려면 그런 뭐라 그럴까요? 이분들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조성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점점 우리 사회는 아마 점점 많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어디서 이제 현장에서 들었는데 장애인들은 그냥 65세 전까지는 장애인 복지법에 이제 그런 혜택을 받았고 됐는데 이제 그분들이 나이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치료 기술이 발달하니까 노인이 되다 보니까 노인이면서 장애인인데 노인복지법에서 받는 그거를 받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두 개가 다 필요할 수 있고 약간 절충이 필요한데 그런 게 우리 사회에 안 돼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거기 전문가는 아니어서 잘은 모르겠는데 앞으로도 정신장애인도 비슷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사실 제도적으로도 좀 더 이런 통합 돌봄 전에 이런 노인이면서 정신장애인을 동시에 그 중첩돼서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이런 것도 좀 더 힘이 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좀 논의를 이미 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아직 안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이 저는 사실 조금 궁금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 해주신 말씀에 진짜 제가 오늘 차마 그것까지 언급 못했지만 너무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전체가 고령화되고 있어서 등록 장애인이 이미 50% 이상이 노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보건과 복지의 분절을 얘기하지만 대상 간에도 다 분절되어 있는데, 사실 뭐 영국인이 뭐 이렇게 조금 더 이제 그 선진적인 돌봄 체계를 이미 구축한 국가들은 돌봄이라고 하는 대상별로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게 아니라 돌봄이라고 하는 동일한 어떤 욕구에 대한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왜 서구는 가면은 이런 주택에 가면은 뭐 같은 건물에 노인분 사시고 장애인분 사시고 정신질환자분 다 사시거든요. 그리고 일본도 소위 말하는 커뮤니티 케어 센터라는 데 가면은 노인 장애가 다 통합되어 있어서 그렇게 대상 간의 분절도 사실은 넘어야 될 되게 중요한 이슈인데 그걸 또 찝어주셔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됩니다. 그렇죠. 예. 어떤 대상이 아니라 어떤 서비스 내용이 더 중요한 부분이라는 되게 중요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네. 뭐 김영 교수님 우리 그 영상 켜 주신 분들 혹시 네. 할까요, 말까요? 그냥 짧게 해 오늘,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네. 어, 저기, 제가 앞에서 이제 쭉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들에 대해서 저는 아마도 그 답답함을 더 이렇게 진하게 토로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여서 그냥, 예, 질문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답답한 느낌을 많이 받으셨다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더 질문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요렇게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혜경 소장님 그 이사장님 혹시 마지막으로 마무리 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오늘 좋은 강의 해주신 하경희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사실 그 돌봄통합지원법이 노인하고 장애인이 있는데
특히 그 장애인도 아닌 그냥 노인 중심으로 지금 아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정신장애인이라는 새로운 이슈라고 해야 되나요? 정신장애인에 대한 돌봄 통합을 어떻게, 돌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인식을 심어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이 정신장애 근데 아까 김혜 교수님 굉장히 답답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 역시 참 정신장애인에 대한 그런 서비스 지원도 좀 많이 부족한 상황에 특히 그 노인 플러스 정신장애를 같이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 준비 자세가 돼 있는지 오늘 좀 많은 과제나 이슈 그런 걸 던져주신 것 같고요. 그거를 이제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그런 것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필요성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런 자리들을 더 많이 만들어서 좀 더 좀 심도 있는 그런 토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현직에 계실 때도 어떤 그 소장님보다 더 앞장서서 정신장애인들의 삶의 개선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는데 또 이러한 자리까지 또 마련하셔서 이런 공론의 장을 계속 또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한국지역사회공중보건연구소에서 기획한 지역사회 정신보건 기획 세미나 세 번째 시간, 오늘 지역사회 돌봄 통합 지원과 정신장애인 회복 지원 방안으로 우리 하경희 교수님하고 귀한 시간 가졌습니다. 이렇게 밤 늦게까지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우리가 9월 1일 날 네 번째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공지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시간 내서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귀한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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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